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통일연구원에 있는 김태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목은 미국의 이란 공습 그리고 북한, 제가 국제법적 쟁점과 시사점 이렇게 잡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주된 그 분야는 그러니까 법학 중에서 국제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뭐 통일 관련된 거, 북한 관련된 거 여러 가지 현안들에 의해서 조금 직업병이기도 한데 어떻게든 국제법적 쟁점, 국제법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없나라는 걸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국제법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국제규범, 국제사회, 국제법이랑 무관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거를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좀 딱딱하게 잡았어요. 근데 뭐 절대 뭐 법적으로 뭐 규범 얘기 그런 거 위주로 할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제가 미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목차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제가 특별히 첫 번째 문제 제기도 따로 빼놓은 이유는 그냥 미국의 이란 공습은 뭔가 국제 정치 얘기 같고 그냥 국제 정치학에서 뭔가 정외과나 이런 쪽에서만 더 알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도대체 북한이랑은 뭐가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개요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지금의 미국 이란 공습이 올해 초 이제 2월 그리고 3월 4월이 벌써 지났죠. 뭐 처음에 뭐 트럼프가 뭐 2주 안에 끝내겠다, 뭐 한 달 안에 된다 하면서 계속 지난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수업 들어오기 직전에 검색을 해도 사실상 뭐가 어떻게 될지 뭐가 깔끔하게 지금 끝난 게 없죠. 진짜 좀 자조적으로 얘기하면 셀프 종전 각자 그냥 하고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현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이 국제법적 쟁점에서는 어떤 개념들이랑 좀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그래도 우리가 뭐 깊이 있게 보진 않더라도 그냥 왜 언론이나 뉴스를 봐도 어떤 거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되게 상세하게 나오는 기사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나와서 패널 분들도 말씀하시고 이제 하는데 저게 그런 거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좀 스케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넣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원론적이고 제일 답답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냐, 결국 한반도 안보에 주는 거, 우리 생활에 주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라고 해서 요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 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 시작해서 이게 북한으로 가는가라고 봤을 때 크게는 이제 3가지 축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력 사용 금지, 벌써 말부터가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무력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듯이 그 국제 사회의 모든 그걸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는 개인 대 개인이 국가 대 국가로 그냥 확장됐다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무리가 없는 부분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특히 소위 말하는 패권국, 정말 힘을 가지고 본인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막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든 아니면 비강대국, 강대국이 안 되는 중견국 혹은 약소국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국가 대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무력 사용은 금지된다라는 거는 가장 원칙 중에 하나이고, 그 의미와 함께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 게 자위권이죠. 한마디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신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권리를 자위권의 개념으로 보고 그 확장된 개념이 국가 간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자위권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위권을 쓴 거다,
저쪽에서는 아니야, 너네는 지금 자위권을 쓸 상황이 아니었는데 과도하게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서 소위 말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공격한 거야. 이 논리가 계속 팽팽하게 싸워가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각 국가별로 안보 정책이 이루어지는 건데, 물론 왜 우리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되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경제 이슈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표가 되는데, 안보 이슈, 뭐 이런 외교 정책 이런 이슈는 굳이 이렇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잘 와닿지 않는 게 많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선심성으로 뭔가를 하기도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안보 정책, 이런 외교 안보 정책들은 우리 혼자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으로만 이 범위를 좁혀서 봐도 이게 이 안에서도 서로 입장이 당연히 이해관계가 갈리는데, 하물며 그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바로 생각을 해봐도 그게 무슨 이슈가 될지언정 뭔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둘 다 서로의 실익,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서 한국은 우리 그 나라의 그런 국격, 뭐 위상 엄청 발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베이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중국만큼 뭔가 그들과 동일한 외교 전략을 취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매 사안에 대해서 약간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느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한국과 EU,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국가들이 뭐 이렇게 좀 같은 뜻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국제사회에서 생각보다 꽤 돼요. 근데 그 이유는 그 각국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게 다 달라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공통된 가치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기 때문에 같이 할 때가 많은 건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 우리는 특정 국가가 더 좋아, 우리는 여기가 싫어, 이런 감정적인 계산이 아니라 우리와 뭔가 소위 말해서 같이 좀 힘을 합쳤을 때 약간 연대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맞았을 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필요에 의한 동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맹이라는 개념도 과거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념이 진화되고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란 전쟁이 됐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든 이게 한반도,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인데, 그냥 한 줄로 조금 단언하자면 이란과 북한을 갖다가 비교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란 전쟁보다 만약에 이 일이 북한을 타겟팅해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이슈는 훨씬 더 가까이 빠르게 파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요, 이란을 공습한 미국,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 징후가 포착이 돼서 우리가 뭔가 그거에 대응을 하고, 이런 게 이론적으로나마 가능하다면 서울과 만약에 뭐 개성을 예로 든다? 우리 불과 50킬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오판이 됐든 오인이 됐든 아니면 돌발 행동이 됐든 소위 말하는 핵 버튼을 뭔가 누른다, 미사일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면 그냥 다 같이 뭐 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뭐 미사일이나 뭔가의 그런 것만 보여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 이란 전쟁보다 훨씬 더 우리의 그냥 바로 즉각적인 현재의 일로 확산될 여지가 굉장히 큰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거를 뭐 모두가 다 고민한다고 그래요. 사실 뭐 해결책을 뭐 당장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냥 뭔가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나라 일이구나 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전쟁은 시작하면 끝났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다른 곳의 전쟁
전쟁도 더 커지고 있을까? 아, 이게 진짜 이러다가 한반도 전쟁의 리스크를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뭐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넓혀 가신다면 그래도 좀 더 우리의 안보 차원에서 좀 더 경각심을 다 같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란 공습의 정말 최소한의 사실관계예요. 사실 요즘 저도 이렇게 뭐 강의가 됐든 아니면 뭐 세미나가 됐든 하다 보면 요즘은 정보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뭐 그렇게 디테일한 객관적인 정보는 뭐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지난 2월 말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이제 공습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유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제 그런 원유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를 이제 타격해서 공습을 시작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한마디로 이란이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한다라는 고급 정보를 이제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내버려두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마디로 예방적으로 타격을 한 거다라는 주장이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본격화됐는데 그러다 보니 초기에 미국이 이제 이란을 갖다 타격했을 때는 뭐 지휘통제 시설이라든지 미사일 관련한 목표에 이제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딱 그렇게 타겟한 그 초기 타격에서 나아가서 자꾸 이제 영내로 확산됐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귀에 정말 못이 박히게 듣고 있는 그 뉴스에 맨날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모든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큰 파장을 주고 있고 이란 공습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란 공습을 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게 가장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한 국가가 뭐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한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한 거에 해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그런 유사한 전례가 지금 계속 좀 쌓아오면서 누적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과 올해 초 1월에는 그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체포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그 나라에서 뭐 어떠한 뭐 논란이 있고 어떠한 뭐 비판과 뭐 이런 거에 직면해 있든지를 차치하고 국가 원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체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그런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트럼프는 그때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그렇게 내세웠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마두로 대통령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그런 면책 특권도 이제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도 국제사회가 되게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뭐 긍부정의 평가, 뭐 문제점 이런 거를 논란을 뒤로 하고서 일단 어찌 됐건 뭔가가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 그거를 미국 내부의 국내적인 법제를 근거로 해서 그를 체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죠. 나는 국제법 뭐 이런 거 뭐 다 뭐 상관없다. 그렇게 1월에 보이고 나서 2월에 심지어 이렇게 이란 공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국제사회가 서로가 저는 그거는 인정해요.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법이라는 도구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을 하고 원용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걸 가지고 포장하려는 노력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뭔가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안보리에서 안보에 극심한 무슨 이슈가 터졌을 때 반대표를 행사하든 기권표를 행사하든 그 논리를 최소한 정당화하는 도구로 강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런 포장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예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힘의 논리로 100% 지배되는 진짜 위험한 그런 약육강식을 뛰어넘어서는 진짜 우리 다 같이 석기시대로 가게 되는 하나의 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은 이런 뭔가 공습을 하기 이전에 뭔가 본인들의 공습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유엔에서 소위 말하는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용도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타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느냐. 그걸 했는데 다 이란이 아무것도 뭔가 더 나아지는 게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무력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갑자기 공습이 이뤄진 거죠. 그렇다 보니 그 2월 이후로 지금 거의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결국은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이유 중에 호르무즈 해협이나 해상교통 같은 거는 정말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경제 안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전쟁과 평화 이런 그런 안보,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아닌 비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이 많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각 국가들이 제일 사활을 걸고 국가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에 너무나 핵심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미국 하면은 미국의 수많은 동맹 관계, 우호적인 관계인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위 말하는 동맹 정치라는 거에 대한 그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방어 의지. 왜 우리 주한미군 철수, 얼마 전에 주동미군 철수, 5,000명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제 달리하겠다. 여러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배경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난 몇십 년간 보여줬었던 동맹 정치라는 개념을 달라지고 있다. 그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룸을 만들어서 여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이 북한을 갖다가 이제 막는 게 아니라 중국을 위한 걸로 한마디로 해공군으로 이제 전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국 입장으로 하는 동맹으로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대상은 어디겠어요? 우리와 바로 맞닿아 있는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막연하게 통일하면 우리도 핵을 갖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반대급부에서 우리도 그러면은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하자. 솔직히 마음 같아서 너무나 그러고 싶죠.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때 득실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핵 무장을 한다라는 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과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나날이 더 느끼시겠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아름답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거를 늘 같이 생각해야 되듯이 이런 국가 안보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뭔가 마음만 먹는다고 그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국제사회가 이런 공습 같은 이슈에도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같은 맥락이죠. 국제규범. 이 동맹에 대한 이제 의미, 국제규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그 국제 정세나 질서나 이런 거에 관한 현안을 다룰 때 불과 저만 해도 정말 저희 소위 그 업계에 계신 이제 여러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한 지도 이미 10년 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때를 못 봤다 내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 차원을 넘어서는
최소한 예전에는 이런 방향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조금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그냥 기준이 없어지는, 그래서 너무 그냥 이렇게 무방비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서 다들 해결책은 찾지 못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 지도가 뭐냐면 그 이란 공습이 있고 난 직후에, 그래서 유엔에서 한 2주 정도 걸렸죠. 3월 11일 날 나왔으니까. 그때 유엔 안보리에서 한마디로 이 이란 공습이 국제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요지의 그런 결의를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유엔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유엔이 아무리 직접 당장 뭔가 구성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유지될 수 있었고 그나마 전쟁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었고 어찌됐건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때 그 미국의 공습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결의를 봤었을 때, 그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제 기권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결의를 갖다 이제 만들면서 유엔에서도 조금이나마 이란 공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각 국가가 따로따로 내는 것보다는 같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도 이제 서로들러 이렇게 결의를 좀 채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 가장 근거가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국제법에서 원용한 그 근거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고 있었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인 거죠.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소위 말하는 그런 국제법의 출발점에 기반해서 갖고 있는 게 이 2조 사항의 원칙이고,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데 우리가 원칙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늘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게 안보리에서 미리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공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또 자위권 행사. 그 두 가지가 유일한 이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는 정말로 이제 임박한 공격이 눈앞에 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제한된 무력 행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자위권 행사였느냐, 미국이 보인 이란의 공습이, 그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 얘기들을 다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위권이라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왜?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자위권에 정당했어. 근데 상대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듯이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박성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정말 공격이 진짜 눈앞에 있었는가? 뭔가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정말 내 코앞에 몇 시간 안에 뭔가 위험으로 다가온 임박성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고요. 그에 또 이제 상응하는 조건이 필요성이라는 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뭔가 무력 사용이 금지됐는데 무력을 사용하려면 외교적으로 노력이 정말 충분히 됐는지, 혹은 뭐 유엔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런 이란의 문제를 막으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결국 그런 사전적인 몇 가지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생략된 상태로 어떻게 보면 넘겨짚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은 해봐야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거는 이제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수단으로는 그 평화적인 수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막을 수 없었는지라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비례성이에요. 그 방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그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의 그런 핵 관련된 시설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거기만 딱 이제 국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습은 그게 거기를 시작으로 했지만 점점 수많은 민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게 너무나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비례성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계에 좀 국한된 얘기겠지만 이 미국의 이란 공습 자체에 대해서 자위권을 충족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여러 뭐 연구나 이제 논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좀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더 다수의 견해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이 이란 공습을 나름 정당화하는 논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비판하는 논리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비판하는 논리는 제가 지금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그런 뭐 필요성, 임박성, 비례성 이런 것들에 이제 부족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비판 논리에 해당을 할 거고, 그리고 안보리의 승인이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광범위한 공습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앞으로 어느 국가든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왜 어떤 국가가 생각할 때는 1년 이내 저 나라가 우리나라 안보에 뭔가 위협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판단 기준은 지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둘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쟁의 시대로 그냥 진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두가 저쪽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안보의 위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당장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안 될 말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다가 흐리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미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국제사회의 이런 유행과 국제 규범과 자유주의 질서를 어느 정도 리드하고 있었던 국가의 그 수장이 보여주는 그런 결정이라고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비판하는 논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와는 반대로 미국의 입장도 있겠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란이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걸 아니라고 해석을 한다고 치더라도 너무 그에 못 미치는 조금 소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한 강도로의 그 위협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조금씩 계속 나를 신경을 거슬리게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듯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런 지속적인 위협, 그리고 주체가 이란이 아니어도 이란을 갖다가 같이 지지하는 소위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대리 세력의 지원들, 이들의 행동 자체가 이런 누적된 공격에 대한 이제 우리의 한마디로 예방적인 대응이었다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도 이제 누적된 공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속적 자위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최근에 1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의 이란 공습,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이런 전쟁들이 우리에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외교 안보적인 그 개념들에 대해서 이 개념이 지금 현재 어떤 버전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개념인지 되게 돌이켜보게 만드는 계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습을 옹호하는 쪽, 비판하는 논리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대조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랑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관련된 소식을 접했을 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선제라는 단어, 예방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평상시에는 선제나 예방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쓸 때는.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아니면은 이런 특히 이게 학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정말 천지 차이가 되는 개념인데, 선제는 말 그대로 공격이 임박했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선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봤을 때 저쪽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거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라면, 예방이라는 거는
당장 나한테 그렇진 않은데 뭔가 한 1년, 3년 뒤에 나를 괴롭힐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상대가 아직 공격을 개시한다거나 개시 직전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런 말 쓰죠. 그냥 싹을 잘라버린다고. 조금 그거에 가까운 개념이 예방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선제와 예방을 이런 논리와 본인들의 작구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선제가 아니라 예방이야 라고 주로 해명하는데 이제 그 의미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분명히 좀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거고 국제법은 뭐 대체로 이런 선제적인 거는 좀 위험하고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제를 갖다가 다 이렇게 용인해주게 됐을 때는 국제사회 질서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라는 것과 예방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면서 좀 이런 사안들도 바라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답니다. 이제 벌써 이제 한 11시 반이 넘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이 북한이겠죠.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정말 장황하게 이 얘기를 했던 거는 그냥 이란 얘기가 주는 북한 얘기라고 했을 때 넘어오는 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단기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란 전쟁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관심을 마땅히 가져야 함은 맞지만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건 결국 북한 얘기인데 북한이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났을 때 생각보다 많은 외신들이나 기사에서 이러한 그림을 많이 실어 날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북한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에서 과거 역사로 거슬러 가서 봤을 때 악의 축에 해당하는 비슷한 유사점으로 지칭되는 국가들이죠. 그런데 막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쿠바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제 핵 위협이 있는 국가들이죠. 근데 참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슬프게도 북한은 이미 이란보다 훨씬 완성된 핵을 보유한 사실상의 국가로 미국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다루는 것과 북한을 다루는 거는 결국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긴장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죠.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이란보다 많은 것들을 심지어 북한은 2022년 9월부터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거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선제, 예방, 자위, 무력 사용 금지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그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려는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워싱턴이든 서울이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걸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핵을 갖다가 계속 개발하는 거는 우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다. 필요할 때 공격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방어하는 거다라는 논리를 계속 북한이 강조를 해왔는데 그 법을 제정한 이후로는 아예 그런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본인들이 그런 핵 무력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예 법제에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정말 이제 이 한반도에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위협의 정도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전에 그냥 막연하게 이제 너무 익숙하게 들어오면서 조금 안전 불감증처럼 조금 잘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 와중에 뭐 러시아나 이런 쪽이랑 협력도 훨씬 공고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당연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미국의 이란 공습을 보면서 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런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보면서 김정은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나도 당장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끌려갈 수 있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공습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안보학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거는 북한이 오판을 하게 돼서 뭔가 즉흥적으로 됐든
우리가 죽을지언정 일단 나 이 버튼 누르고 죽겠다를 할까봐 제일 염려하는 거거든요. 이게 핵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찌됐건 현상 유지로 각자가 그 평화의 상태를 최소한 불완전하더라도 유지를 해야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전쟁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크라이나 얘기들 들어보면 우크라이나도 정말 우리처럼 똑같이 저도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하는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전쟁이 개시가 돼서 그로 인해서 지금 3, 4년 이렇게 2022년 이후로 계속 시간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북한이 한마디로 그렇게 오판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 그런 레이더에 무슨 철새떼가 탐지된 거를 잘못 오인해서라도 뭔가 이들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뭔가 그리고 우리 이 서울을 향한다든지 뭔가 그러면 우리는 진짜 전면전으로 확전할 위험이 지금 이란전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란과 북한의 공통점이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만 꼽아도 이렇게 한 3가지가 된다. 미국과 장기적인 적대 관계이기도 하고요.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문제겠죠. 이거는 당연히 이런 영내 차원에서의 불안정 요인을 심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동맹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걸프국, 이런 연쇄 효과까지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허용된 논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란과 북한은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차이점이 조금 우리 이란보다 덜 위험하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점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노파심이면 차라리 좋겠죠. 근데 이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보에 있어서는 뭔가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진짜 한번 그렇게 전쟁 혹은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그건 벌어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핵 현실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란을 지금 두고 트럼프가 하는 여러 말 중에 하나는 이란을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북한처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행동에 나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역으로 돌려보면 북한은 이미 그 위험 단계의 비유를 하자면 완성형에 가까운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북한과 같이 살아야 되는 운명인 거고, 그래서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 능력을 상당 부분 현실화한 상태인 거고, 그 능력을 보유한 나라에 가까운 존재라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핵 위협을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가끔 이제 그런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가 의미가 없다, 비핵화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저는 감히 말하건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핵화를 강조하자 비핵화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나눠지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뭔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북한을 상대로 대북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핵화 얘기를 꺼내는 게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하려는 목표로 갈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너무 많은 현실이 달라져 버린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그래서 이번 정부도 어찌됐건 핵 동결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결시키는 것만으로도 현상 유지가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좀 과거처럼 그럼에도 비핵화 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더 그거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바로 우리의 북핵 문제고, 우리의 일상과 직결될 수 있는,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와 너무 맞닿아지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요. 정말. 그래서 진짜 우리 서울에서 만약에
수원 이런 데까지 한 50km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그거랑 비슷한 거리에서 우리는 진짜 그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너무 도사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그게 5인이든 5판이든 우연한 우발적인 충돌이든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 주위에 또 얼마나 패권국이 많습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뭐 여러 강대국들이 얽혀서 정말 핵전쟁이라는 말은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진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를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삶으로도 여러 가지가 팍팍하고 저 역시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그게 저는 우리도 정전체제로 정말 지금 70여 년이 넘었고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김정은 얘기 그 위에 김정일 막 이제 이런 심지어 우린 김주의 얘기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왜 사람이 아무리 뭐 맞는 얘기고 필요한 얘기여도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피로감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 so what이죠.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이 얘기가 뭐 조금 다른 결이지만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인권 심각하고 안 됐어.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국제사회에서 힘을 내서 지적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뭐 해결이 되나? 오히려 그들을 더 옥죄는 걸로 역효과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들어야 되고 맞는 얘기여도 조금 그런 걸 듣다 보면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피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예 망각하고 회피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분단된 게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정으로. 아, 어차피 좋은 옵션은 없어. 근데 49대 51로 그나마 이게 낫네? 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에요. 체결돼서 그거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난 몇십 년이 흘렀고 우리나라 일인데 우리가 당연히 행위자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당사자지라고 하지만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아닌 그런 굉장히 정말 좀 뭐라고 할까요? 슬픈 이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은 정말 유사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최소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20대 그리고 앞으로 30대 40대 앞으로 정말 그 몇십 년 안에 진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통일 인식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관심도 없어지고 떨어져 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조차도 지금 현상을 그냥 그러니까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통일이 잘 돼야 좋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면 너무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이걸 뭐 한마디로 준비가 될 때까지 미룰 때까지 미루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최소한 관심을 갖고 고민은 해야 나중에 그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우리도 같이 앉아서 나의 실익을, 내 입장을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런 북한 문제, 남북관계 문제, 그 다음에 정말 지금은 전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통일이라는 아젠다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조금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이런 기회가 될 때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조금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이런 얘기 좀 저런 얘기 좀 중구난방하고 있는데 북한의 능력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본다라고 하면 북한이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긴 할 텐데 일단은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딱 그런 거예요. 정말 정권의 존립을 갖다가 받고 있는 거고 체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카드는 그들에게는 북한 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핵, 이거를 내가 한마디로 북한은 그 모든 것과 맞바꾼 거거든요. 정말 그 핵을 개발시키고 사실상 지금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까지 위해 정말 모든 거를 다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김정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이 그 핵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늦고 이거를 사용도 못 해보고 그냥 내가 없어질 것 같으면 없어지기 전에 차라리 사용한다라고 그냥 같이 치킨 게임에서 핸들을 꺾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뭐 그들은 뭐 그걸 선택할지언정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일상을 우리는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솔깃하고 우리의 기분이 조금 좀 좋아. 쉽게 말하면 좀 그렇게 좀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정작 현실적으로 좀 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나 좀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리스크 체인, 이 위험 사슬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타격 징후를 만약에 포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 체제, 김정은 정권에서는 공포감이 극대화되겠죠. 지금 안 쓰면 아예 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오판을 하게 되고 그 미국이나 뭔가 이제 한국을 향한 그런 의도 자체를 최악으로 해석하게 돼서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로 와닿게 되는 곳은 물리적 공간으로 당연히 서울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에서 그런 선제 타격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어찌됐건 지금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즘은 솔직히 안보와 경제도 당연히 모든 영역이 다 전방위적으로 거의 다 순환고리처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고받는 게 수도 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핵우산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확장 억제가 강화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동맹을 방어하는 신호를 강조해줘야 되는 거. 이거는 좀 그 한미 관계,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런 핵우산이나 전략자산을 전개할 의지가 미국도 더 커져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핵우산이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불안한 우산으로는 우리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국내적으로도 계속 좋지 않은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정치 문제로 더 잘못 이제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한미 관계에 있어서 그런 외교안보 당국자들이나 이런 정책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 이제 잘 설득을 하고 그 안에서 한국이 뭔가 미국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계속 이제 어필하려는 그런 노력이 기본적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전쟁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관심이 없다라고 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군사력, 그중에서도 결국은 억지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억지력을 강화해야 우리가 전쟁을 잘 막는 그런 위기 관리를 하는 능력이 솔직히 제일 굳이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면 그렇게 멋있는 첫 번째 전략이 아니고 싶은데, 우리도 뭔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싶지만 우리가 그래도 마땅히 취해야 되는 전략의 방향은 결국은 지금의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인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좀 복합적인 계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있고요. 한국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걸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군사력, 억지력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적이고 뭔가 그런 관점에서도, 왜냐하면 한국이 나설 수 있는 부분과 미국이 나설 수 있는 게 다르고 지금까지 그 암묵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던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는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또 제가 아까 우리가 전혀 이해관계가 뭔가 겹치지 않을 것 같은 이유 같은 것들하고 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접점이 많다라는 얘기도 결국은 그런 정말
유엔 안보리의 P5에 속하는 그런 상임이사국들, 진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정도 규모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이런 그런 국제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해야 될까요? 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뭔가 그런 패권국이 갑자기 돌변해서 혹은 마음이 바꿔서 혹은 특정 개인의 그 리더의 결단에 의해서 뭔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 그런 거를 브레이크로 걸어줄 수 있는 기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유엔을 필두로 한 이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당성을 좀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좀 외교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좀 사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방어를 쌓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좀 좁혀서 얘기하면 이제 김정은의 오판을 줄이는 거고 혹은 이런 한반도 안보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더 이제 커질 거라고 굉장히 비관하는 시선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참 슬픈 그냥 농담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 모든 뉴스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배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이제 길어지고 지난해지고 하니까 사람들도 다 각자의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태로 이란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모든 이제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또 다 글로 이제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러우 전쟁은 그냥 이렇게 잊혀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그 와중에 이란 전쟁 생겼고 솔직히 이게 과연 단기간 내에 정말 이상적인 종전으로 끝날 수 있을지 지금 모두가 다 좀 물음표를 찍으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전쟁은 늘 있을 수 있고 와닿지는 않겠지만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걸로 랭킹이 쫙 나오는 거 보면요. 대만도 있고요.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한두 번이야. 뭐 이제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그리고 뭐 북한이 핵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도 그 핵을 쏘는 순간 자기도 죽을 텐데 설마 뭐 누르게 하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에서는 진짜 요즘 정말 관광객들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분위기가 그래도 좋아져서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지역의 대표적인 랭킹의 상위 랭킹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전쟁이라는 거는 국제법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쉽게 허용되지 않고 허용돼서도 안 되겠죠. 허용되는 순간 모두가 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접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런 패권국 강대국들은 그런 규범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더 정당성을 가지고 좀 더 기본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더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공격을 할 능력이 나는 돼, 안 돼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뒷수습이 될까, 감당이 될까 이거를 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한반도 안보에서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 이란 전쟁을 보면서 북한 문제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란 사례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북한은 훨씬 더 큰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텐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핵이 정말 이런 식으로 수면화되는 순간 아니 트럼프 같은 사람도
이란을 갖다가 놔두면 북한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어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는 역설적이게 북한의 핵 능력이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갖다가 알아가는 것도 결국은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좀 최근에 돌아가는 그런 국제 정세,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기회를 많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한 얘기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